영화광장 배드 테이스트. 이번 시간은 좀 독특한 시간이네요. 여러분이 이틀만 출근하시면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추석 연휴, 5일 연휴가 있죠. 추석하면 또 한국 영화들의 격전장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한국 영화들이 이 추석 시즌에 최고 흥행작이 되기 위해서 배급사별로 자신들이 보유한 한국 영화들을 집중 개봉시키는데,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극장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 3편, 독립영화를 제외한 3편의 상업영화가 이번 추석에도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들이 올 추석에 여러분을 만나길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또 시사회를 통해 미리 보고 오신 다하크님이 노 스포일러로 스포일러 없이 가이드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너 잘 들어보시고 추석 때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보실 영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님. 네, 안녕하세요. 다크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함께 해주신 크리스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예. 다크님은 그래도 계속 기자시사회 다니시죠? 네, 그나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신작 소개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시사회 가서 영화들을 볼 기회들이 있습니다. 기자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뭐 요즘 기자들이 기자인가요? 오, 야, 이런 정치적 발언을. 예, 그리고 혹시 기레기 비판 발언입니까? 각자 해석하시고요. 저는 예. 정치적 의도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워낙 매체들도 다양해지고 또 그렇죠. 이제 저같이 리뷰를 주로 쓰는 컬럼리스트들도 많고 컬럼니스트예요? 큰 분류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쉽게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컬럼니스트란 표현 싫다고 명함도 독특한 명함 파서 본인의 직업을 소개하셨잖아요. 공식 제 명칭은 무비 가이더예요. 무비 가이더. 예, 근데 아무도 이제 그 통용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직함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컬럼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쉽게 이해를 하시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어쨌든 여전히 홍보사 측에 초대를 받아 시사회를 다니시는 우리 다하크님. 근데 이번에 또 우리 영화 친구들을 위해 그 바쁜 시간 쪼개서, 사실 바쁘지도 않지. 뭐 하는 일 있다고 바빠. 직업이 영화 보고 글 쓰는 건데. 우리 다하크님이 또 추석에 개봉하는 영화, 한국 영화 3편하고 또 한 편의 영화가 있어요. 예. 그렇게 4편, 추석 전에 개봉하는 4편 추석을 겨냥한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번 시간 준비했습니다. 기획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평상시에 뭐 시키면 투덜거리고 나이 많다고 저한테 욕하고 막 그러면서 오늘은 독특하게 본인이 한번 이런 코너 해보고 싶다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추석 명절이 한국 영화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개봉이 연기가 되던 작품들이 이제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날 3편이 또 개봉을 하는 이런 나름 초유의 사태가,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4편 개봉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는 좀 이제 서로가 좀 피하죠. 웬간하면 이런 대결을 안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상도처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 코로나 또 상황이 언제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 계속 또 미룰 수만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제가 파고님도 알지만 신작에 관해서 언급하는 거를 참 조심스러워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 신작 영화 잘못 가면 홍보사에서 초대 안 해주잖아요. 그것도 받아 드시는 거 못 받아 드시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영화는 늘 보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감히 가타부타 함부로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제 기획은 영화의 호불호를 이야기하고 장단을 굳이 얘기한다기보다는 키워드로 영화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개씩 이제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릴 거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유추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험은 피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최대한 하는 뭐 이런 기획이라고 그러면서 할수 있죠. 홍보사로부터 밑보이지도 않는. 그거는 저희가 장담 못하고요. 아. 사실 뭐 별로 그렇게 눈치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뭐 가지고 혹시 그 키워드들이 우리 예. 크리스님이 주로 소개하는 넷플릭스 방식의 키워드, 특징이요. 상큼 발랄 뭐 이런 거 아니겠죠? 불길한, 다 불길한 기운. 그렇지. 예. 그런 걸로 하고 싶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단어 내지는 뭐 명사들이 아마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부지런히 4편의 영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가나다 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 영화 국제수사입니다. 국제수사. 예. 개봉이 많이 늦춰졌죠. 많이 늦춰졌죠. 예, 뭐 몇 달 전부터 개봉한다 하더니 예, 코로나 때문에 늦춰졌어요. 예. 그 김봉환 감독 작품이고요. 주연은 각도원, 김대명, 김희원, 김상호 씨가 주로 이제 주연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일단 설명드릴게요.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필리핀으로 첫 해외여행을 떠난 대천 경찰서 강력팀의 홍병수 경장이 필리핀에서 조지킬러 두목 패트릭 김희원 씨가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 범죄에 휘말리면서 살인 용의자가 되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 고향 후배인 만철 그리고 중마고 용배의 도움을 받아 활약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화 소개를 그렇게 책 읽듯이 하셔야 되나요? 이렇게 네. 그냥 말하듯이 좀 아니요. 구수하게 못 하시나요? 아니요. 자칫 잘못하다가 또 저의 어떤 감정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포털에서 가져온 내용을 또 짧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일단 감독 이야기 좀 먼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김봉환 감독. 이 정도면 이제 중견 감독이죠. 그렇죠. 영화를 벌써 3편을 만드시고 4번째 작품이에요. 네. 2013년에 히어로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사람이라는 작품이 2016년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크게 관객들에게 기억이 되는 어필되는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굉장한 인상들을 남긴 그런 작품들을 연출을 하셨어요. 히어로는 뭐 한국형 슈퍼히어로 영화를 표방을 했지만 사실은 휴먼 드라마인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유치하죠. 조금 유치하고 보통 사람은 평가가 좋았어요. 예. 실제 네,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김봉환 감독이 작정을 하고 좀 더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출을 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줄거리를 대충 말씀드렸지만 일단 코미디 범죄극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가져온 키워드는 액션 코미디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작품은 액션 코미디의 방점을 찍고 있어요. 소동극이고 그리고 해외 로케이션을 이제 좀 특화한 그런 작품인데 과거로부터 저희가 추석 명절 하면은 역시 액션 코미디가 그 대세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배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매년 추석마다 성룡 영화가 개봉되는 거를 당연히 기다렸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추석 영화로서 액션 코미디 충분히 만족스러운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만족스러운가요? 그거는 이제 영화 평가는 별개입니다. 액션 코미디라는 키워드에 있어서는 만족한다라는 거겠죠. 홍보사 눈치 너무 보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눈치 볼 일 없습니다. 제가 트레일러를 보니까 진짜 코미디 같던데 네. 그럼 여기는 신파가 조금이라도 나올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구나. 예. 대신 신파를 대신하는 포인트 키워드가 곧 등장할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져온 것은요. 보물찾기입니다. 예고편에는 잘 안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을 찾아요? 네. 누명을 벗는 게 아니라요? 필리핀 바다 어딘가에 일제시대 때 2차 대전 당시에 그 일본군이 그 항해를 하다가 그 침몰을 하면서 수장된 그 거액의 황금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전제가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한 갈래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이제 가서 이 온갖
고통을 겪는 또는 이제 소동을 당하는 이 곽도원 씨가 연기하는 홍병수라는 이 경찰이 궁극에 있어서는 이 보물찾기와 연루가 된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또 알고 보면 과거의 개인의 어떤 또 개인사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보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예고편에서도 그렇게 언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실제 그래요? 영화에 있어서 그 자체가 주는 쾌감 전혀 없다고 보셔도 역사의식 과언이 이런 거 아니죠. 없군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아. 역사의식까지는 아무튼 아까운 역시 소재. 뭐 예. 우리 다크님은 친일파 후손답게 영화의 역사의식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시는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 포인트는 브로맨스입니다. 브로맨스. 예. 아까 이제 심파라는 단어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심파까지는 아니고요. 이 영화에서 의외로 등장하는 것이 또는 당연히 등장하는 것이 브로맨스. 그래서 이제 여주인공 이야기도 하셨고 여배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는 거의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요. 정말 또 당황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 브로맨스의 주인공이 곽도원 씨와 김상호 씨. 김대명 씨가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둘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한 중마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서로 우정을 나누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여차여차해서 김상호 씨가 곽도원 씨를 이제 뒤통수를 치고 필리핀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런 설정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어떤 그런 고생과 그 뭐 의협심과 이런 것들이 영화 말미에 가서는 이 두 사람의 브로맨스로 이제 어떤 좀 해답을 찾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묘사에 있어서 한 특별한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이 매우 뜨아스럽다. 이걸 코미디로 러브신인가요?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보시면 알겠는데 이 장면에서 이게 재밌자고 만든 장면은 분명한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러운 그런 좀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요. 김창욱입니다. 김창욱.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소통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인데 재밌는 게 이분이 주연으로 등장했던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한 편 있었어요. 그 들리나요라는 제목의 감독의 전작이 바로 이분에 맞습니다. 관련된 다큐멘터리군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작품에서 카메오로 잠깐 출연을 해주십니다. 근데 워낙 존재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카메오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그 눈에 띄는 그렇지만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재밌는 게 또 보니까 이분이 나름 연기 욕심이 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도 이제 영화에 출연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들리나요라는 다큐멘터리는 공동 감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김봉환 그렇네요. 감독과 함께 신승환이라는 분인데 배우잖아요. 이분이 바로 맞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로 또 등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 관계들이 그 영화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물론 영화를 보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보시는데 좀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보니까 이 김창욱 씨가 뭐 유튜버로 아주 대박을 터뜨린 분이네요. 그렇기도 하고 강연 많이 하시는 그래요? 걸로 알고 있죠. 예, 강연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들리나요라는 다큐멘터리도 아마 아버님이 청각장애인가 그러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정작 소통 전문가인 본인이 그렇군요. 이제 아버지와 가족과의 소통의 이제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갖다 담담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포스터랑 제목 보고 그냥 트롯 가수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저는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예. 하나는 김희원 씨가 그 앞당으로 나오는데 그
아저씨처럼 좀 존재감이 있는 그런 역할인가요? 김희원이라는 이제 인물에 관련해서 굉장히 잘 찝어주셨는데요. 네. 공교롭게 조금 이따 이제 뒤이어서 이야기할 담보에서도 김희원 씨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배우의 작품이 동시에 같은 날 개봉을 한다거나 일단 담보에서는요 기존의 아저씨에서의 악당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다른 이미지를 노력을 하십니다. 반면에 이 작품 국제수사에서는 아저씨의 그 악당 이미지 플러스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외국의 뭐 그런 깽당 같은 느낌을 주시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굉장히 스테레오적이면서 도리어 찌질한 이미지가 찌질한. 더해진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웠고요. 영화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균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물들의 이런 캐릭터가 단순하게 김희원 씨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도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 또 한 개는 예. 이게 필리핀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영화 시작은 한국에서 시작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영화 거의 다가 그냥 필리핀이 배경인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럼 혹시 이제 범죄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니까 필리핀 쪽에서 혹시 뭐 기분 나빠할 만한 뭐 그런 묘사가 있다든가 이번에 그 다만악에서 구하소서처럼 예, 이제 아니면 뭐 이제 그때 청년 나라, 경찰 뭐 그런 그렇죠. 식으로 글쎄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뭐 그 부분까지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 아마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근데 참 제가 원래 뭐 다크님이 원래 그런 뭐 인권의식 이런 게 없어요. 맞아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사실 그럴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그게 결정적이겠다. 제가 만약에 좀 필리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뭔가 좀 관련이 있으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눈에 보였겠죠. 근데 그냥 평범한 한국 시큼한 아저씨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영화를 쫓아가는 것 자체도 버거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 조차가 사실은 좀 뭐 그렇게 여유가 없지 않았나 원래 싶습니다. 크리스가 이쪽 동남아 쪽에 대한 애정이 깊잖아요. 그런가요? 예. 노코멘트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 되게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곽도원 배우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원탑 영화입니다. 그런가요? 지금까지는 곽도원 씨가 원탑이었던 적은 없어요. 그렇죠. 주연했던 적은 있지만 주로 남성들이 무리지어 나오는 영화에 그렇죠. 주연 배우 중에 하나로 연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곽도원 씨가 이 작품을 통해 원탑으로도 과연 이제 영화 흥행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되게 무성의한 우리 다크님의 포인트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또 한 가지는 여기 조연 배우들 보니까 그 주요 배우 4명 이외에도 굉장히 화려해요. 별로 역할은 없다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신동미 씨도 나오고 네. 또 중간에 손현주 배우랑 조재윤 배우도 나오네요. 근데 네, 제 추측으로는 전작들과의 그렇죠. 인연으로 인한 뭐 네. 우정 출연 정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뭐 그렇게 보면은 나름 화려하죠. 화려한데 어떻든 간에 이제 영화를 이끄는 주요 인물들은 앞에 언급한 네 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우들이 다 노력을 해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곽도원 씨 같은 경우에는 첫 주연작일 수도 있고 이제 홍보사에서 많이 미는 카피는 첫 코미디 영화다. 이거를 굉장히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모든 배우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언제나 그렇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빚어내는 어떤 뭐 재미, 시너지 이런 것들은 아마 관객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곽도원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원탑 주연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가 코미디 연기를 한 적은 있어도 코미디 영화를 출연한 적은 없네요. 필모를 찾아보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지점이 대단히 관심 있고 이 영화 이후로 아마 그의 단독 배우로서의 가능성이 점쳐질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좀 기대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영화에서
요 정도 규모의 그런 형사물 이런 게 재미난 게 의외로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거북이 달린다라든가 보안관 같은 영화들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주 소소한 재미를 주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국제 수사도 딱 그런 분위기 같아서 네. 그래도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물론입니다. 드네요. 그래서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 코미디라는 데 방점을 찍고 영화를 고르시는 분들이면 일단은 뭐 최우선 선택이 될 만한 영화다 이런 생각이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고 나서의 평가는 개개인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픽업하네요. 꼭 다음 영화 자기가 영화 평가 안 하고 남들한테 떠넘겨요. 비굴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돌려서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영화는 담보입니다. 담보. 예, 하모니라는 작품 2009년도에 연출했던 강대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그리고 성동일, 하지원, 김희원, 박소희는 아역 배우입니다. 들이 출연하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간단한 줄거리 말씀드립니다. 1993년 인천이 배경입니다. 거칠고 까칠한 사채업자 두석과 종배는 조선족 명자에게 떼인 돈을 받으러 갔다가 얼떨결에 그녀의 딸인 9살배기 승희를 담보로 데려옵니다. 서머리 끝입니다. 그러면서 승희와의 유사 부녀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예. 예. 벌써 이 영화는 그냥 그 한 줄로 뭐 줄거리는 설명이 끝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영화가 뭐 그렇게 단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이 한 줄로 영화가 관객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가 그냥 확 와닿는다 이런 말씀이겠죠. 네, 강대규 감독님은 작품들 보니까 하모니 저거였죠. 수감자들 합창단 네, 영화였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히말라야 각색하셨고 네, 공조 각색하셨고 하모니도 저는 괜찮게 본 기억나요. 네, 영화 특히 여성 영화인들 배우들의 활약이 척박한 한국 영화 시장에서 주로 여성 수감자들을 네. 모델로 만든 영화였고 뭐 히말라야 공조 둘 다 뭐 흥행성을 담보된 영화였었고 네. 이번에 오래간만에 또 감독으로 돌아오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키워드들이 첫 번째는 박소희입니다. 박소희. 예. 그 시쳇말로 멱살 잡혀 끌려간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의 전부를 박소희라는 이름이 감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소희 양은 이제 앞서 개봉했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도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제 큰 뭐 이런 비중이나 대사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그 존재감에 많이들 찬사를 보냈는데요. 이번 작품은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이 귀여움을 또는 이 배우의 존재감을 인정하셨던 분들에겐 선물 같은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동일, 하지원, 김혜원 등의 뭐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하는데 영화의 멱살을 끌고 가는 건 박소희다. 네,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족입니다. 가족. 예. 뭐 추석 영화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 코미디도 있지만 또 한 축이 바로 가족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제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 작품은 어떻든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게 하는 영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에서 보여주는 따뜻한 어떤 감성 그리고 뭐 가족의 뭐 그냥 그 자체가 영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이죠. 확실히 이 영화 감독님들도 생긴 대로 영화 찍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강대규 감독님 되게 선하게 생기셨어요. 그죠? 예. 하모니도 영화 되게 착하잖아요. 뭐- 그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국제수사 예. 감독님 이름 뭐죠? 어, 김봉환 감독님. 네. 생긴 거 저 닮았어요. 어쩌라고? 김호중 비슷하게 생겼어요. 불량이에요. 예. 그
뭐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강대유 감독님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외모만큼이나 젠틀하십니다. 아, 네, 정말 그러시군요. 사람 선하고요. 너무 예. 좋으신 분이라. 예, 바로 이렇게 뭐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으면 이런 멘트 나오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잘 됐으면 하는 이제 개인적인 정말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은 트레일러를 역시 보니까 느낌이 초반에는 굉장히 코미디 요소 많을 것 같고 뒤로 네. 가면 분명히 이거는 그죠. 심파가 있겠네. 그렇죠. 예. 뭐 예상하시는 그대로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한 줄로 한 이유가 그냥 그걸로 예상하실 수 있는 거 그대로인 영화예요. 내용 두 개로 흘러가겠네요. 원래 사채업자들인데 받아야 되는 빚 대신 아이를 떠맡은 거 아니에요. 아이가 원래 엄마를 찾아가면서 헤어져야 되거나 혹은 다른 범죄 조직에 또 이 아이를 뺏길 위험에 처해서 다시 구해오거나 두 개 중에 하나 같은데요? 맞나요? 둘 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영화가 굉장히 현명하죠. 예, 그렇군요. 어, 예. 그 기대들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바에는 차라리 둘 다 선택을 해주는. 분명히 송동일, 김희원 캐릭터는 초반에는 조금 못되게 나오다 점점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직 그 크리스님이 역시 내공이 좀 딸린다라는 네. 느낌이 바로 이런 코멘트인데 네. 그 두 사람이 애당초 둘 다 나쁠 리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나쁘면 한 사람은 꼭 뭐 어붕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좀 빈틈이 있는 이런 캐릭터로 나오죠. 그래야 이제 둘이 알콩달콩 예, 그런 이제 설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김희원 씨가 좀 건들대겠지 뭐. 그렇죠. 이제 김효원 씨가 좀 그냥 좀 나사 빠진 것 같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왜 아저씨의 악당과는 좀 다른 측면의 연기를 보여주려 노력을 한다. 이런 부분. 거칠지만 속은 순수한 그런 사람이겠죠. 뭐. 심지어 제가 볼 땐 거칠지도 않은 것 같아. 예. 아니 근데 그럼 하지원 씨는 뭐 하나요 이 영화에서? 자, 하지원 씨는 이제 지금 등장할 이 키워드가 바로 그 답을 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회상입니다. 회상.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안 되겠네요. 자, 예. 근데 이건 뭐 스포일러도 아닌 것이요. 예. 요즘 흥행하고 있는 드라마에 한 가지 이제 이 양태가 있죠. 보면은 현실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주된 이야기들은 사실 이 현재에서의 그 되새겨보는 과거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이게 형태적으로 이제 하나의 유행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작품도 이제 회상이 그래서 하지원 양이 이제 장성에서 이제 누군가를 찾아요.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회상, 감동, 눈물 이런 영화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7번 방의 선물이라고. 바로 한국 영화 중엔 대표적이죠. 예. 예.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뭐 딸이 예. 예, 아버지를 회상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한참 유행했던 그 중화권 로맨스 영화들 예. 이제 국내 로맨스도 건축학 개론 예. 뭐 이런 작품들도 다 이런 형태로 그렇네요. 예, 예. 과거를 회상하면서 계속 이야기들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죠. 네 번째 키워드 갑니다. 참치김밥입니다. 참치김밥. 뭔 소리냐고요? 2010년도 김영탁 감독이 연출했던 헬로우 고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뭐 굉장히 호불호가 나뉘지만 어떻든 간에 마지막에 그렇죠. 한 방이 눈물 있죠. 속 예. 그것이 바로 미나리 김밥이라는 이제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그냥 한 방울 훅 날려버렸거든요. 반면에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님 말씀대로 분명히 앞에 코미디가 있고 뒤에 심파가 있을 것을 누구라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쉽게도 이번에는 미나리 김밥이 아닌 참치 김밥이 제공이 되는 그래서 울려고 준비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손수건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날 울려줘 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느낌이고요.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미나리 효과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미 할 얘기 다 해놓고서 뭘 함부로 얘기 못하냐고. 제 스스로가 좀 죄송스럽네요. 영화 속에도 혼자 쭈글쭈글 거리네요.
예. 가장 그래도 대중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어, 소개하는 것 중에. 그렇죠. 예, 앞서 흥행될 가능성이 좀 그렇죠. 높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일단 가장 크니까요. 어쨌든 뭐 같이 손잡고 가서 볼만한 영화를 찾는다라면 뭐 연령과 취향과 뭐 이런 거 다 아우를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일단은 우리 연기자라는 천재 아역들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눈을 떼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우리 다하크님이 극찬을 하시니까 요 나온 시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추석 흥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획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사실 담보도 마찬가지로 원래 개봉은 봄이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미뤄졌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딜레이가 돼서 결국에는 추석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호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네요.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아역 이야기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천재 아역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국성 같은 작품을 보면 아니 어떻게 꼬마애가 저런 연기를 뭐 이런 식으로 감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영화 보면은 되게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귀여워서 인상적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박소희 양 같은 경우에는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 딱 그런 느낌 있죠. 입을 열면 그 대사가 그냥 우리 옆집 꼬마 같아요. 근데 그게 이야기 속에 너무나 잘 녹아 들어가는 평범한 연기.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귀여운 아이야. 옆집 아이인데. 근데 이걸 영화에서 내내 보고 있는다는 느낌이 그래서 저는 또 거기서 더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뭐 넘치는 연기가 아니고 딱 해줄 수 있는 연기를 적재적소에서 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보니까 또 이 작품에도 우정 출연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전작 하모니에 같이 했던 김윤진 배우 또 나오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한국 영화에서 되게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얼굴에서 어쩔 수 없이 연륜이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자연스러워서 더 좋았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9살짜리 꼬마의 엄마로 나오시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근데 이제 이후에 또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 또 자연스러워 보였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데 아주 독특한 마스크와 끝내주는 연기 우리 김재화 배우님. 네. 그리고 뭐 정인기 배우님 대표적인 한국의 조연 배우고 또 요즘 다시 한국 영화에서 활동이 활발해지신 우리 또 추억 속의 스타 진유영 배우님도 네, 그렇습니다. 조연으로 출연하시네요. 잠깐 등장을 하셔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굉장히 젠틀하게 등장하십니다. 아주 뭐 진짜 영화계 전설적인 인물인데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예. 예, 하여튼 두 번째 영화 담보. 저는 무슨 동물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제목 보고. 지금 처음 알았어요. 담보가 그 담보구나. 야, 예. 덤보 친구 아니고요. 그러게요. 예. 예. 세 번째 작품은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입니다. 신정원 감독, 국내에는 이제 차우, 그리고 그 전에는 시실리 2km 등의 작품으로 굉장히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감독이지요. 이정현, 김성호, 서영희, 이미도, 양동근 출연을 합니다. 간단히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닭살 돋는 신혼생활에 흠뻑 빠져있던 새댁 소희는 남편 만길의 외도를 의심하고 미스터리 연구소 소장 닥터 장을 찾아가서 뒷조사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전해받은 소식은 남편이 언브레이커블이라는 믿지 못할 소식입니다. 소희는 남편에게 복수할 결심을 하지만 우연찮게 고등학교 동창인 세라, 서영희 씨고요. 양선, 이미도 씨가 일에 엮이면서 점점 꼬여만 갑니다. 줄거리 끝입니다. 예. 뭐 신정원 감독님답게 줄거리가 대단히 황당하네요. 영화는 더 황당합니다. 말 같지도 않네요, 줄거리가.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외계입니다. 외계요. 예. 이 영화 보면 언브레이커블이 등장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소개는 이제 뒤로 미루고 어떻든 외계인이 등장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독특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서 소동을 벌이는 내용인데 재밌는 것은 외계인이 등장해서 외계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을 딱 보고 느낀 것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영화구나. 이 영화는 정말 외계에서 뚝 떨어진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측면에서든 나쁜 측면에서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또 역시 판단을 하실 문제인데 산업적 구조나 뭐 현 시대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참 보기 드문 영화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정원 감독이 그래서 굉장히 호불호가 심한 그렇죠. 감독이죠.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앞서 언급해드렸던 언브레이커블입니다. 언브레이커블. 뭔 소리야 하시겠지만 영화를 보면요. 일단 죽지 않는 외계인들을 이렇게 불러요. 영화 속에서. 그래서 인간을 위협하는 특별한 존재들인데 그 제목을 보면 언뜻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 그러면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뭐 좀비인 건가 싶기도 하고. 영어 제목이 딱 그걸 노린 것 같은데. 그렇죠? 나이트 오브 더 언데드. 그러니까요. 한국 제목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그러면은 뭐 사람들을 가해한다면 뭐 뱀파이어인가? 근데 뱀파이어도 아니에요. 그냥 외계인. 근데 재밌는 게 이 외계인들이 또 떼거지를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군대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소규모 집단 양아치 같은 느낌? 그래서 도대체 이 언브레이커블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그냥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처음 보는 또는 그냥 뭐 나름대로 인정할 만한 그냥 그 뭐 외계인들 족속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웃기는 게 그러면 지구를 침략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화 속에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젊은 처자들 유혹해서 죽이고 그냥 같이 떼거지로 시체 유기하고 이게 얘네들이 하는 일이야. 근데 이제 줄거리 공식 줄거리를 보면 뭐 왜 아니겠습니까? 지구 침략을 목적해가지고 왔대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지구 침략을 어느 세월에 하시고 침략을 하기 위해 한 명씩 죽이고 다니는군요. 이해가 예. 되지 않는 뭐 개연성이 거의 없나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외계에서 떨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뭐 깊이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좀 장르만 봤을 때는 지금 소개하신 것 중에 가장 제가 그래도 좀 재밌을 아무래도, 것 같은 아무래도 느낌이 예, 드는데. 크리스님 지수는 가장 많이 예, 그리고 들어가고. 더더군다나 뭐 이정현 씨도 나오고 예. 여배우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예. 신정원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호불호가 강하고 시실리 2kg라는 뭐 아직도 이 영화는 진짜 한국산 컬트 영화죠. 예. 뭐 지금까지도 이 영화의 짤들이나 뭐 클립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을 정도로 굉장히 좀 컬트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고 차후도 논란은 많지만 아주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쟁이들에서는 이게 미천이 드러났나 싶을 정도로 좀 너무 나아갔다 네. 싶은 작품이었는데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은 시실리 쪽일지 점쟁이들일지 대단히 궁금하네요. 이제 그것을 갖다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이번에 세 번째 아마 키워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항준입니다. 뭐 이미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원래 이 시나리오는 장항준 감독이 그래요. 썼어요. 그래서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직접 연출을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것이 뭐 무산이 되고 뭐 여차여차 해서 지금의 신정원 감독이 이제 메가폰을 잡게 됐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정원 감독 특유의 또 아이디어들이 많이 가미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 골격은 장항준의 세계관을 분명히 이제 가지고 있지만 실제 완성된 영화는 그것 이상의 또는 그것 이하의 무엇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장항준 감독도 매니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이 영화를 좀 더 특별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항준 감독님이요. 워낙 뭐 코미디에 능통한 감독님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아쉽게도 그 아내의 명성에 조금은 뒤처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드라마 쪽에서도 뭐 활약 많이 하셨고요. 예.
장항준입니다. 지구를 지켜라의 장준환 감독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장항준 감독이 만들었어도 재밌었겠네. 그렇죠. 예. 자, 네 번째 키워드는 bad guy입니다. Bad Guy.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짐작하시는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입니다. 영화 속에 난데없이 이 곡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 음악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영화를 완성시키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음악이고 또 삽입곡이고. 근데 이제 대단한 것은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 가이는 비교적 최신곡이고 또 그 인지도가 엄청난 곡이잖아요. 이 곡이 사용이 됐다 이 얘기는 뭐 당연히 엄청난 판권료를 주고 그렇죠. 음악을 사왔을 거고 그래서 그런지 영화 속에 이 음악이 계속 나옵니다. 뽕을 뽑았군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뭐 지겨울 정도로 나오는 건 아닌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리는 거 한 3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엔딩 크레딧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한테는 들렸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웃음 포인트는 5배우가 골고루 만들어내나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보니까 양동근 씨가 왠지 좀 웃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일단 뭐 양동근 씨가 맡은 역할이 바로 그 미스터리 연구소 소장 닥터 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굉장히 겉으로는 보통 흥신소처럼 보이는데 사무소에 보면 뭐 이상한 다른 전혀 관련 없는 이런 뭐 자격증을 쭉 걸어놓고 헤어스타일도 그 과거의 그 논스톱이었죠. 거기서 등장할 때 그 보여줬던 그 레게 파마 같은 느낌의 레게 파마가 아니구나. 그 흑인 특유의 그냥 그 머리 헤어스타일이죠. 어떤 많이 이렇게 활약을 하시고요. 그러나 정작 영화 중반 이후에는 사실상 거의 반죽음 상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액티브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많이 이렇게 딱 떠오르죠. 신정훈 감독의 CG 2km에서 봤던 그런 캐릭터를 생각하게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몸을 정말 던져가면서 코미디를 다 해요. 골고루 하는데 이제 그것에 있어서의 어떤 만족도라는 것은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신정환 감독님이 사실은 그 작품들이 항상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그 특히 이질적인 것들의 만남, 뭐 시실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갱스터와 호러의 만남이라든가, 그렇죠. 또 거기에 코미디 요소까지도 있고, 차오 같은 것도 개수 영화와 시골 마을이라는 아주 묘한 조합이 있는데, 그게 조금 선을 넘으면 유치한 쪽으로 가고. 그게 선을 넘지 않으면 그 아주 묘한 코미디가 되는데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은 어느 쪽인지 저는 대단히 궁금하고 이게 또 저희랑 인연이 있습니다. 몇 달 전쯤에 메일이 왔어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 영화 유료 협찬 방송 가능하냐. 제가 비용을 불렀다 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대단히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렇군요. 그래서 냉정히 평가할 수밖에 없는.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 그 히스토리 모르고 지금 진행을 여지껏 했고요. 예, 저밖에 몰라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영화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소개를 했다고 혹시 전혀 느끼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 의도가 아닙니다.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뒷광고 받고 싶어요. 근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는 협찬 받으면 다 공지하고 네, 그래서 맞아요. 영화를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가이드를 저희는 해드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프로페셔널한 자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이 영화는 장르 영화 팬들이라면 대단히 기대해볼 만한 작품이 아닌가 네. 싶네요. 예. 아까 말씀대로 크리스님처럼 이제 좀 이런 특이한 장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앞에 언급한 작품들보다 가장 매력적이겠죠. 반가운 배우 한 명 나오네요. 우리 또 고봉수사단의 신민재 배우가 또 조연으로 나오네요. 네. 근데 큰 역할은 아니겠죠. 뭐. 글쎄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가 인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예.
자, 그렇게 세 편의 한국 영화 같은 날 개봉하는 영화들을 언급을 했고요. 아쉬움에 뭐 다른 분들은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쉬워서 같은 날 개봉하는 할리우드 작품이 한 편 있습니다. 바로 그린랜드라는 제목의 영화지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성 충돌의 시점을 소재로 한 영화로 재난 영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아니 이 영화 벌써 개봉을 해요? 네, 같은 날 다 개봉을 합니다. 저 오. 앞에 세 편과 함께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를 하죠. 지구의 4분의 3을 날려버릴 정도의 초대형 혜성이 추락하기까지는 48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 존, 제랄드 버틀러가 연기를 하고 있죠. 난데없이 긴급 문자가 와요. 핸드폰으로. 열어보니까 당신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몇 시까지 어디 공항으로 오세요. 공항이 아니고요. 비행장. 그러니까 군인들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혼자 말했다가 쭈글쭈글. 아니 육군 말고 해군 말고 그럼 공군이겠네. 예, 공군 비행장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대피를 떠납니다. 줄거리 끝입니다. 아 줄거리 속이 더럽게 무미건져. 영화를 보고 싶은 호기심이 한 개도 안 생기네 진짜. 근데 이게 네. 다예요. 이제 영화가 시작되면 재난 모습이 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재밌는 상황은 그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재난 문자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똑같이 삐삐 소리가 나고 재난 문자가 오는데 내용이 매우 특별한 거죠.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이 문자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부분의 영화들에 보면 무슨 엄청난 뭐 과학자거나 뭐 엄청난 뭐 철학 그러게요. 뭐 이런 사람들이 사건은 문자를 해결의 받을 키를 텐데 가진. 그렇죠. 근데 이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나한테 이게 왜 왔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또 아이 생일이라 파티를 하려고 주변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놨네. 그런데 이 문자를 보고 있는 게 공개가 되면서 갑자기 왜 나한테 문자가 안 와? 이런 분위기. 이런 분 참 좋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공공 기지를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 와중에 여차여차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져요. 아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는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사실상 영화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에 등장한 해성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영화에 이렇게 눈에 띄는 요소로 보이지가 않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벌써 얘기를 다 해버렸네. 해성 충돌. 얼마 전에 국내에도 그 별똥별이 떨어져서 뭐 그거 며칠 주워서 전이죠. 팔면은 뭐 이렇게 로또다 해가지고 많이 이슈가 됐는데 공교롭게 또 타이밍 딱 맞춰서 이 그런 해성 사람들이 충돌의 있어요? 영화가 기사가 많이 됐던데요. 그래서 그거를 주워서 팔면 엄청나게 돈을 받는데요. 옛날에 제 친구 그런 적이 있어요. 80년대인가요? 그때 90년대인가? 80년대겠네요. 63빌딩 처음 들어와가지고요. 가족 단위 구경 많이 갔잖아요. 시골에 살던 제 친구가 부모님이랑 영등포역에서 기차 타고 내렸는데 그 아버지가 야 저기 63빌딩 보인다 걸어가자. 몇 시간 걸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주스러 간 사람들이 있군요. 혹시 그 친구분이 닥두님 아니에요? 왠지 느낌이 짠한데. 예.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이밍적으로 그리고 뭐 코로나도 있고 온난화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구 위기설들이 점점 몸으로 체감이 되는 상황에 등장을 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관객들에게 많이 어필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용에서 잠깐만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린랜드가 어쨌든 대피소잖아요. 선택받은 몇 명만 초대받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린랜드에 무슨 정치에 관한 반전이나 그런 게 또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운 좋아서 뽑힌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이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생존을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선택받은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까지는 뭐 언급을 안 해줘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 구조되는 어떤 솔루션이나 또는 그 등장 인물들이 왜 거기에 참여를 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러면 뭐 주인공의 뭐 직업이나 설정은 달라도 가족 찾는 얘기는 똑같고 뭐. 바로 그 부분이 이 영화가 이제 좀 게으르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묘사가 매우 비극 영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오스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사회의 혼돈의 모습이 보여질지는 대충 짐작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미니멀하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성출동 영화, 재난 영화를 기대하면서 보러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는 활용을 못했다. 뭐 이런 느낌이죠. 해성 충돌 초토화되는 장면을 이제 여기 보니까 블랙팬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 그 시각 효과를 담당했던 제작진이 합류했다고 돼 있는데 그렇군요. 어떻게 괜찮나요? 예. 그 장면만 놓고 보면.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대규모 폭파씬이나 뭐 재난씬은 워낙 컴퓨터 그래픽이 이제 득세를 하다 보니까 엔간해가지고 그렇게 저한테는 무슨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체만으로는 불만합니다. 예. 예. 제랄드 버틀러는 그 연기력에 비해서는 사실은 A급 상업 영화에 많이 주연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되게 연기력 별로인 배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요? 요즘은 뭐죠? 그 폴론 시리즈를 네. 출연하더니 서서히 자기 위치 되찾아가는 느낌이. 예, 보니까 이 감독이 바로 이 앞서 만들어졌던 엔젤 헤즈 폴론의 감독이었더라고요. 같이 이제 그때 작업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번 작품도 아마 의기투합하지 않았나 싶고요. 배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배우를 한 사람 만났는데 바로 스콧 글렌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예, 여기서는 이제 장인 어른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스콧 글렌 하면은 우리 이제 분노의 영유로 많이 기억들 하실 거고, 또 양들의 침묵도 많이들 기억을 하시겠죠. 그렇죠. 양들의 침묵에서 예, 누구죠? 조디 포스터를 아버지처럼 돌봐주던 맞습니다. 상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헐리우드 90년대 영화를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배우인데, 원래 또 마스크도 굉장히 좀 독하게 생겼달까? 강하죠, 그렇죠. 인상이. 예. 근데 이번에 모처럼 이제 영화 속에서 뵈서 저는 참 반가웠는데, 놀란 게 너무 왜소해지셨어.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배우들이 도리어 남자 배우들은 이렇게 풍채가 좋아지거나 뭐 이제 얼굴에 주름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근데 이분은 의외로 이제 또 나이를 드시면서 너무 왜소해지셔가지고 너무 앙상한 모습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스캇 글렌 옹이 왜소해진 게 아니라 우리 다크님이 너무 커버린 건 아닐까요? 예, 넘어가고요. 시적 표현. 그 스캇 글렌 이분 최근에 뭐 나온 작품은 저기 있죠. 마블 드라마 데어데블에서 데어데블의 스승님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님에다가 외파리 기믹으로 거기서 나오십니다. 뭔가 랜슨 닉슨 비슷하게 생겼죠. 좀 그렇죠, 날카로운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예, 많이 닮았죠. 예. 자, 어이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키워드들을 하나둘 소개를 안 하고 그냥 다 해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예.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해성 충돌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고 문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균질, 이것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재난 영화를 기대하지만 막상 보여주는 영화는 무게가 그쪽이 아니다. 네 번째 키워드, 황석희입니다. 황석희 번역가님이 또 번역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외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영화 자체도 있고, 뭐 배우, 감독, 많은 요소들이 기존 뭐 평가되던 것들이 있지만 하나 더해진 것이 바로 이 번역가가 누구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면은 이제 번역 황석희가 하나의 브랜드로 이제 딱
낙점이 되죠. 요즘은 GV도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홈페이지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자신의 이 필모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팬들과 소통을 하시기도 하고요. 소통 많이 하시면서 뭐 예. 번역에 관련된 거 서로 막 이야기도 주고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노력하시는 번역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요즘의 시대에 이렇게 주목받고 환영받는 인물이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호불호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요즘에 그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딱 번역 황석희라는 그 타이틀롤이 뜨는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였고요. 근데 그래서- 문제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아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면서도 약간 짐작은 됐어. 왜냐하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저 자막이 잘 된 건지 아닌지 근데- 몰라요. 근데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황석희 씨 자막은요. 보다 보면 이렇게 몇몇 어투들을 이 사람 특유의 어떤 그 번역체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안 믿으시겠지만 저 보면서 왠지 이거 번역이 황석희 씨인가?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아니나 예. 다를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번역을 제2의 창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나 이제 제가 시비를 하나 걸고 넘어갈 건 영화를 보는 내내 그린란드라고 표기가 돼서 나와요. 그린란드. 그렇죠. 그린란드. 그래서 뭐 별거 아니지만 아니 분명히 그래서 나와서 다시 포스터를 보니 포스터에는 그린랜드. 그래서 야, 우리 명석한 황석희 번역가도 이 부분은 체크를 못 하셨나 보다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린란드라는 실제 지명이 있죠. 예. 거기는 그린란드라고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글쎄요. 뭐 그거야. 포스터에 타이포를 넣는 분이 뭐 그럼 실수를 했을까요? 어떻든 간에 분명히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됐거나 뭐 합의가 안 됐다는 증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보니까 원래 감독과 주연이 다른 분들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래 그 디스트릭트 9의 그 닐 블롬캠프. 아, 정말? 예, 그리고 그 아. 주인공은 또 크리스 에반스가 원래 하려고 오. 했다가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예. 야, 그러면 영화가 또 다른 느낌으로 완성이 음. 됐겠네요. 네. 그 적이면. 그리고 지금 유럽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개봉을 해서 IMDb 평점이 나왔거든요. 네. IMDb가 6.5고요. 로튼 토마토 지수는 전문가 평점은 없는데 관객 스코어는 74%. 이렇게 돼 있고. 양호한 편이죠. 예. 그리고 이 영화가 조금 특이한 게 그 있죠. 블랙리스트라고 그 각본은 좋았는데 그렇죠. 미처 제작이 안 되거나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영화들. 거기서 이제 2017년 헐리우드 블랙리스트의 그 후보에 올랐던 각본이라 뭐 탄탄한 각본임을 검증한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왜 영화를 저는 이렇게 봤을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제작한 영화보다는 홍보사의 관계에 있어서 좀 편하게 씹으실 수 있는가 보죠. 아, 왜 이러세요, 정말. 예. 네. 예, 그렇게 4편의 영화 소개해 주셨네요. 다시 한번 복귀해 볼까요? 첫 번째 영화가 국제수사. 네. 두 번째 영화가 담보. 네. 세 번째 영화가 죽지 않는 자들의 밤?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 인간들의 밤. 예. 그리고 플러스 원으로 그린랜드까지 장르들 뭐 다양하네요. 예. 그래서 추석주 화요일 날 좀 이례적으로 좀 일찍 개봉들을 하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방송을 지금 준비를 했고요. 예. 아무쪼록 즐거운 그리고 건강한 명절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크리스님은 이 4편의 영화 중에 제일 보고 싶은 작품 어떤 작품인가요? 일단 질문이 있는데 그린란드에서 그 제라드 버틀러의 그 부인 역할인가요? 네. 모레나 바카린? 네.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오죠. 왜냐면 그래요? 영화가 이제 가족이 중반에 헤어지고 나서 양쪽 축으로 진행이 돼요. 남편 쪽, 그렇구나. 부인 따로 쪽. 따로. 네, 그렇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데드풀 여자친구분이라.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죽지 않은 인간들의 밤이 제일 기대가 되네요. 좋습니다. 저희는 뭐 협찬 방송과 상관없이 저는 뭐 기대치가 좀 떨어져요. 죽지 않는 인간들의 예, 밤이 워낙 뭐 전작인 점장이들이
워낙 아주 대단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 질리셨구나. 예, 벌써 예. 질려버리셨구나. 뭐 해도 너무한다 싶었기 예. 때문에 예, 하여튼 그러면 어떤 작품 기대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봐야 된다면 저는 국제 수사를 보고 국제수사. 싶어요. 워낙 저는 곽도원 배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같이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요즘 일상이 너무 싱숭생숭해서 이런 때는 정말 울고 싶어서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는 사실 담보가 기대작이었어요. 밥을 한 번 더 얻어먹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요. 뭐 그 이후로도 기회가 된다면요 마다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주로 제가 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뭐래. 예, 우리 다크님은 홍보사들이나 뭐 영화 제작사들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굳이 한 편 추천하라면 아마 안 할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아이고 그래도 부지런히 영화 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부지런히 우리 팟캐스트나 유튜브도 좀 하면 좋을 텐데. 예, 아니 다크님은 뭐 명절 때 뭐 계획 없으세요? 예, 저는 그 친가 쪽이 가까워서요. 이렇게 동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설사 멀다고 해도 요즘 나라에서 이제 그 지향하는 바가 가급적이면은 이동을 하지 않는 쪽을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원래 집에 주로 있지만 이번에도 아마 그럴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놀러 오세요. 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다크님. 지금까지 우리 다크님, 크리스님과 함께 추석에 개봉하는 4편의 영화 가이드 방송 전해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고요. 즐거운 추석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